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의 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주권사학의 길.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권사학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아류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비로소 생긴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라든가 우리 민족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가장 일반적인 답이 유목문화 전래설입니다. 북방 유목민들이 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한국 민족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북방 유목문화가 이주해 와서 이동해서 한반도의 문화를 형성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목문화 전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잡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민족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는 자문자답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벌어먹는 학문이죠. 그런데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구하지 않아요. 이미 있는 답을 알아서 되풀이하고 자기 스스로 지어내지 않아요. 수리부작입니다. 남이 규정하는 대로 쫓아서 따라서 우리 민족 문화는 어떻다,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빌어먹는 학습의 단계. 학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대부분 이런 주장에 골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전파론적 유목문화 전래설입니다. 전파론이나 전래설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전파론은 문화가 여기서 저기로 갔다. 두 곳에 비슷한 문화가 있으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갔거나 저곳에서 이곳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전파, 확산해 간다는 뜻이고, 전래설은 전파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화가 어디로 전파해 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문화가 어디서 전래해 왔다고 하는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래설 대신에 도래설이라고 그래요. 도자는 물 건널 도자서가 도래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건너왔다고 해서 도래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래설이라고 쓰는 말은 일본 용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래설은 우리 민족의 자생성 또는 우리 민족의 문화 창조력을 부정하는 학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북방 유목민의 후예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북방 민족이 한반도에 이주해 왔다. 문화도 그래서 유목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민족 문화는 시베리아에서 기원했다는 시베리아 기원설입니다. 우리나라 무당도 샤머니즘에서 기원했고, 건감도 시베리아 샤먼들이 썼는 사슴뿔에서 기원했다고 그렇게 보는, 이런 것들이 다 시베리아 기원설입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시베리아 기원설을 혁파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역사학에 관심을 가지고 금관에 관한 연구도 했고 고조선에 관한 연구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알타이 문화 전래설인데, 말은 같습니다. 알타이 문화도 역시 유목문화죠. 시베리아 문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같은 어족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권을 가졌다고 해서 알타이 문화 전래설을 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국 민족은 몽골족과 같은 몽골리언이다. 그 다음에 퉁구스족 중심의 고아시아족 계통이다. 이런 설들이 우리 학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힘들어서 이야기할 것이
우랄 알타이어 계통론과 북방문화 전례서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문화도 알타이 계통의 북방 유목 문화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구스타프 람스텐드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핀란드 언어학자인데 이분이 한국어 계통론을 펴서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속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람스텐드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일본, 중국, 태국의 공사로서 1917년부터 동경에 주재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어도 연구하고 한국어도 연구했는데, 한국어를 연구해가지고 1928년에 한국어에 대한 강견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편의 논문도 쓰고 저서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뒤이어 니콜라스 포페라는 사람도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외국인에 의해서 니네 나라의 말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다, 거기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것을 금과 옥저처럼 그대로 동어반복한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언어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제강점기 학설은 이제 한물 같다고 봐야 돼요. 송기중 교수님은 최근 10여 년 전에 역사 비교 언어학과 국어 계통론이라는 저서를 썼어요. 거기에서 한국어 용례가 대부분 신빙성 없이 람스테드에 의해서 연구되었다는 거죠. 우리말이 우랄 알타이에서 왔다고 하는 용례를 들었는데 거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보니까 비슷하게 보였을 뿐이고, 신빙성에 있는 몇 개의 용례들조차 그거는 우연의 일치이지 필연성으로 또는 영향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 언어학계에서는 한국어를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보지 않고 고리보로 규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알타이어와 무관하고 우리말은 다른 어떤 언어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송기준 교수님의 논문 동아시아 제민족 분파 언어학적 분류라는 논문을 보면은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에 속했다는 근거로 우리 문화가 알타이 문화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이제부터 설득력이 없다. 왜? 우리나라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 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람스테드조차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학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완곡하게 나타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알타이어족이라는 용어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알타이 산맥 쪽에서 생겨난 언어가 대응안녕 산맥 쪽으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우랄 산맥이고 알타이 산맥이에요. 이게 시베리아에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우랄 알타이어족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언어 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흥안녕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랄 알타이어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대흥안녕을 넘어가서 이 언어가 이쪽으로 갔다고 하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리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 말을 완곡하게 부정한 것이죠. 세계 언어학계의 최근 한국어 연구를 보면은 한국어를 고리보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알타이어와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는데,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는 언어 본능이라는 저서에서 한국어는 언어학적인 면에서 보면 마치 고아처럼 보인다. 한국어가 고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은유한 것이죠. 고리보라는 뜻입니다. 어느 계통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학적 고아라고
이 고리보를 운유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 한국어 고리보 맞나요? 하는 이 포스터인데, 읽어보면 한국어가 고리보로서 다소 독특한 지위를 가지는 부분은 전 세계 모든 고리보 중에서 가장 많은 화자를 가지고, 고리보 중이지만은 그 중에서 그것을 쓰는 말하는 사람들, 한국어를 쓰는 화자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또 유일하게 국어로 사용되는 언어란 점입니다. 고리보는 국어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언어는 국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라지지 않고 생존한 고리보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총 8개 언어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한국어를 쓰는 사람 수가 7,700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 남북한 외에도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2014년 4월 30일 현재 통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세계적인 순위로 말하면 세계 13위, 프랑스는 18위, 이탈리아어도 20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13위라는 것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고리보는 세계 8종밖에 뿐인데 한국어는 유일하게 그 8종 중에서도 국어로 사용한다. 이게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으로 최근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나 언어를 가지고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든가 또는 유목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학회에서 알타이 어족설 수용한 양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한국사 실론 알죠? 이기백 교수가 썼는 유명한 한국사 개설서인데 대학 교양 국사 시간에 흔히 교재로 채택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 민족의 연원을 북방에서 찾는 실증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봐라,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 왔잖아. 우리 뿌리가 북방이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실질적 근거는 알타이 어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봉모 교수는 금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금알지의 알지는 알타이어로, 알지란 말이 알타이어로 황금을 나타내는, 알타이어의 황금이 알티라니, 알티. 알티하고 알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금알지는 알타이 사람이다. 그래서 금알지는 금 플러스 금, 이것도 금이란 말이고, 이거는 우리 한자 말이고, 이거는 알타이 말로 알티, 금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신라근간은 시베리아 사머간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알타이 황금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근간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알지의 금은 근계에서 나온 까닭에 붙여진 것이죠. 그 근계에서 나왔다고, 이게 동화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래서 금알지예요. 그런데 알지라는 말풀이를 삼국유사도 삼국사기도 또 해놨어요. 알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기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삼국사기에는 슬기로운 아이를 뜻한다. 둘 다 아이를 뜻하는데 예사아이가 아니고 특별히 잘난 아이를 이렇게 알지라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금알지의 우리말 뜻은 황금계에서 나온 아기. 금알지는 곧 황금아기라는 뜻이다 말이죠. 그런데 알지란 말은 사실 금알지 시대에 처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박역거세 때 이 말을 썼어요. 박역거세가 태어나서, 아래서 태어났죠, 박역거세가. 제일 처음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알지 거서관이 한번 일어난다. 거서관은 그때 왕호예요. 알지왕이 한번 일어난다. 이미 이때 일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뭐 예언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이미 알지란 말은 알타이, 김알지가 알타이인이라고 했는데 김알지하고 관계없이 그 앞에 이미 박역거세가 알지란 말을 했어요. 그건 바로 원래 우리말인 아기를 뜻하는 우리말. 삼국사, 삼국사기 다 붙여놨는데 이런 분들은
알타이 기원설에 필이 꽂혀가지고 우리 사료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안 하고 엉뚱하게 이런 사료도 없죠. 자기가 그냥 알티라는 말 하나 알아가지고 갖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지금까지 본 비교언어학적 성과 북방문화 기원설을 견주어서 보면은 한국어의 알타이 어족서는 심각하게 가장되거나 왜곡된 학설. 1921년대 1년도 1917년도 이런 시기에 핀란드 학자가 우리나라 말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말을 연구했다니까. 그 말을 지금 현대 언어학에서 아직도 인용하고 사학에서 인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알타이 어족설에 의한 북방기원설은 증명될 수 없는 가설이고 알타이 어족설을 극복해야 시베리아 기원설에서 해방한다. 그래서 제가 알타이 어족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송기준 교수의 연구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전례설에서는 알타이 어족설이고 인종학적 전례설은 뭐냐면은 몽골 반점에 입각해서 몽골 민족 동료설 피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몽골 반점, 우리가 몽골인이야. 그래서 몽골하고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야. 그래. 왜? 한국인과 몽골 민족은 몽골 반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인과 우리 민족은 혈연적 친연성이 있다. 진짜일까? 제가 2008년가 아니죠. 2009년하고 1999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999년에 먼저 갔군요. 7월에 몽골에 가서 일주일간 답사했어요. 그때 울란바토르 대학 윤순재 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울란바토르 대학이라는 4년제 종합대학을 처음 세웠는데 그 대학의 학장인 윤순재 선생이 우리 교수들 일행을 두고 몽골 문화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한 말씀 중에서 현대 몽골인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몽골 여행 와가지고 자꾸 뭐 묻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지 하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자기들은 공산국가 아니야. 뭐 공산주의 국가인데 어떠냐는 말이야. 이런 뜻이죠. 또 하나는 몽골 쪽과 한국에는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싫어한대요. 싫어하는 이유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근거 없기 때문에 그래. 근거 없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느닷없이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1999년과 2009년 여름 방학 때 10년 사이로 2차례나 몽골 가서 답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거는 몽골 반점에 관한 연구입니다. 학계에 의하면은 몽골 반점은 몽골 쪽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걸 몽골 반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냥 이거는 멜라닌 세포가 표피에 뭉쳐져 가지고 생겨난 일부 보편적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부에 멜라니즘 세포가 있으면 누구든지 몽골 반점,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 반점이라 하는 10% 반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기의 뚜렷이 보이다가 성장하면 사라져요. 이게 세계적인 보편 양식. 그런데 다만 2012년과 13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은 멜라닌 세포가 적은 유럽인들은 6.2%만 이 반점이 생기는데 한국인은 멜라닌 세포가 많기 때문에 97.1% 나타난다. 몽골인들은 거의 뭐 100%가 나타날 수도 있고 흑인들도 다 나타난다. 다만 흑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지 인종적인 관계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민사학으로 눈으로 본 한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얼굴을 우리 스스로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 언어,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를 견주어보는 거죠. 그것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학설을 근거로. 그렇게 본 한민족은 뭐냐? 민족적으로 한국은 고아시아족이고 북박 유목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족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퉁구스족 또는 부리아트족 또는 아까 몽골 반정 가족 관계에서 몽골족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퉁구스란 말은 에벤키어로 돼지라는 뜻이에요. 네, 돼지족. 또 부리아트라는 말은 부리와 아트가 보태진 말인데 부리는 늑대이고 아트는 사람, 늑대족이라는 늑대인 말. 이게 지금도 종족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네, 그 민족을 표시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최근까지 우리는 몽골이라고 그러지 않고 몽고라고 그러죠. 무지몽매하다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는 몽골이 아니고 시베리아에 가서 부리아트 소수민족 박물관에 가서 지금 구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시라토리 고라키치라는 일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은 퉁구스라는 이 퉁구스족의 명칭은 돼지, 통구스라는 말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퉁구스라고 하는데 야쿠트인이 이 민족을 낮추어서 걷는 종족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방민족에서 왔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우리는 가능성도 없는 북방민족의 연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뭐냐면은 이른바 문화적 타율성론. 한국인은 너 독자적인 문화가 없어. 너네 문화라는 게 다 북방에서 온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에서 온 거지. 니네 뭐 독자적인 문화가 뭐 있어 하는 거지. 그런 타율성론이 바로 북방 유목문화 전례설인데 무엇이든지 북방문화하고 비슷한 것만 있으면 북방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군은 유목민족의 탱거리에서 왔다. 탱거리가 당군이다. 당군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탱거리에서 왔다. 탱거리라는 말은 하늘이나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몽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베리아 여러 종족 유목민족 거의 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당군은 어디서 왔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당군은 신단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군사는 신단수 재단 단자 쓰니까 이런 당군, 제왕궁교에는 박달나무 단자 쓰니까 이런 당군. 신단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하늘이나 하느님이란 말이 당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있어요. 환인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탱거리라고 하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당군이라 일컬을 필요가 없어요. 당군이란 다른 뜻이에요. 박달임금이라는 뜻이죠.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탱거리를 가져오겠어요? 예. 오히려 유목민족이 이 천신족 당군의 칭호를 탱거리로 호명한 것이 아닌가. 당군이 우리나라 말이 당군은 천왕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느님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군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당군 조선의 영향으로 유목민들이 오히려 당군을 탱글이라고 해서 하느님으로 일컬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주장하려면 주장하지. 거꾸로 탱글이에서 당군이 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이런 주장까지 펴는 것은 바로 식민사학의 논이다. 그래서 한국문화의 시베리아 기원서를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들어보면 신라 근간이 시베리아에서 왔다는 겁니다. 신라는 누가 뭐래도 근간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근간왕국이면서 고인돌 왕국이에요. 고인돌 천국입니다.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을 세계 지도에 점을 찍으면 한반도에 50개 찍고 나머지 50개 가지고 세계 골고루 찍으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까맣게 찍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금간도 우리나라에는 순금간을 비롯해서 금동간까지 합하면 20개 내지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굴될 여지가 많습니다. 발굴되지 않은 고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이 시기에 금간은 3개 내지 4개, 확실한 거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주에 고대 금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근간이 시베리아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라 근간은 백제 미륵 방가사유상과 함께 세계적으로 내놓을 한국 미술사 또는 한국 최고의 문화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니네 나라 문화 중에서 최고가 뭐냐 하면은, 예, 백제 미륵 방가사유상하고 신라 근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번쩍거리는 신라 근간이 유목인들이 쓰는, 유목인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무관에서 왔다. 이게 무당들이 쓴다고 무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슴뿔이 한 쌍 있어요. 이것이 사슴뿔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사슴뿔인가? 눈이 비었는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게 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주장인가? 이거는 5세기에 번쩍거리는 순군왕관인데, 이것은 19세기의 민속품이에요. 이거는 쇠붙이로 되어 있고, 이것은 실제로 사슴뿔을 머리 정수리에 이렇게 한 상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세기에서 19세기로 갈 수는 있지만 19세기 것이 어떻게 5세기의 기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고분 속에서 발굴품이고, 이거는 민속품.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선우의 모습, 19세기에서 5세기에 거꾸로 갔다고 지금 억지를 펴는 거죠. 이거는 초보자라도, 역사학의 초보자라도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재료도 이거는 황금이고, 이거는 뭐 사슴뿔과 쇠붙이죠. 또 구조도 이 장식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관태에 있고, 이거는 정수리에 사슴뿔을 한 쌍 둘만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세움 장식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과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베리아는 근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론적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원설이라면 계속 법칙에 따라 한 번 더 북부의 근간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베리아 이 샤먼을 간에서 경주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법칙. 쭉 징검다리처럼 이어져 있어야 돼요. 금간이 쭉, 또는 이 무간이 쭉 이어져 있다가 신라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시베리아하고 경주하고 그 사이에 이런 문화가 전혀 없다고 하는, 동떨어져 있어요.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거나 우주선을 타고 와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파론의 이론조차 모르면서 이렇게 전래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베리아 기원설을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베리아 사먼의 무관 기원설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것도 1932년 일제강점기죠. 하마다 고사코라는 일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본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지금까지 동어반복하고 있어요. 시베리아 기원설. 무관에서 사슴뿔에서 왔다. 이렇게 그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신라 근간의 기원을 밝힌다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원설을 비판하고 신라 기원설을 제기했어요. 이건 신라 근간인데, 그거 신라의 모대가 경주잖아요. 왕관. 수도가 경주니까. 이 경주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김씨 왕조의 시조인 금알지 본풀이에서 기원을 찾아서 거기서 이것이 만들어졌다. 왜냐? 김씨 왕조가 들어선 게 5세기입니다. 5세기에 의해 신라 근간이 나타났어요. 김씨 왕조의 시조가 누구냐? 금알지예요. 금알지가 계림의 숲에서 하늘에서 붉은 빛이 내려오고 거기에 흰 새가 울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금괴가 달려있더라. 그러니까 그 주위가 막 황금으로 색깔처럼 번쩍거렸겠죠. 그래서 금괴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나왔는데 그게 금알지였다 하는 거죠. 그 금알지의 출생 무대가 바로 이렇게 산림, 계림의 숲으로 형상화되고, 여기 새도 앉아 있잖아요. 요거는 그때 이 금알지가 나타난 것을 알리는 새를 이렇게 형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알지 본풀이가 바로 신라 근간의 기원이다. 제가 밝힌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그해 12월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도토르 대제 인류학 민족학 박물관에 시베리아 샤머니즘 과장으로 공부하는 라리사 파블리시카라는 박사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민속박물관에서 학술대회 발표를 하고 바로 돌아지 않고 당연히 경주에도 답사를 했겠죠. 경주 답사하면서 천마총에 들어갔어요. 천마총에 들어가면은 왼쪽 입구에 보면은 신라 근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 신라 근간은 시베리아 무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뜻밖의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시베리아 전문가가 천만에 그게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세 가지를 들어서 반론을 했어요. 첫째, 시베리아 사원은 국가 조직을 만들어 왕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무관 장식은 한상의 사선뿔로서 2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3개도 있고 5개 있지 2개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 세 번째, 시베리아에서 무관에 따라 왕가를 만들어 쓴 역사가 없어. 무관으로 왕가를 만들어 쓴 그런 역사가 없어. 정부도 없어. 무당이 국가 조직을 만든 적도 없어. 근데 무슨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기원설이라고 하는데 세뇌되어서 보면 모든 것이 거기서 온 것 같은 채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권사학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인은 어떤가? 예. 인종학적으로 한국인은 다른 민족과 상대적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 주변의 국가 중에서 단일 민족은 없습니다. 예. 중국, 몽골, 시베리아에는 수많은 소수민족이 중국만 하더라도 50여 개가 돼요. 시베리아는 한 26개 정도 되고 일본에도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아이누족 외 여러 민족인데 여기 홋카이도에 있는 아이누족입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도 류쿠족이 있어요. 이 종족 이거 원주민인데 상당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북방 유목 민족은 물론 일본 민족도 다민족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사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북방 유목 민족은 유목민으로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언어학적으로 한국인은 고립을 지닌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화도 그런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베리아 종족은 언어학적으로 유형을 가르면 이렇게 4가지 큰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어 계통, 둥구스 계통, 만주 계통, 고아시아 계통. 예.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종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인은 단일 언어를 쓰고 단일 민족의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무속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왔다 그랬는데 시베리아 샤머니즘 경을 한번 보면은 샤머니란 말이 퉁구스족에서 무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에벤키어고 퉁구스족만 샤먼이라고 그래요. 시베리아 여러 종족 가운데. 그럼 시베리아에 있는 다른 종족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알타이어로는 샤먼을 감이라고 그래요. 그 외 종족은 일일이 뭐 예를 들 수 없는데 무당을 나타내는 말이 샤먼, 감 외에 보, 바이, 베, 버, 자레는 어떡한 오자고 노다간 감쿰 등으로 뭐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 자기 민족 언어에 따라 다르게 읽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시베리아 안에서도 서로 민족끼리 언어도 다르고 무당을 나타내는 말도 다른데 말이죠. 예. 그래서 한국 문화의 기원이 시베리아라면 시베리아 문화의 기원은 어딜까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예. 제가 그 2009년에 시베리아에 답사를 갔는데 그때 이르쿠츠크 대학 사학과 교수들을 만났어. 당연히 내가 물어봤겠죠. 니네 시베리아 문화 기원 어디서 왔느냐? 우리 문화 기원? 그거 우리 잘 몰라. 어떻게 기원을 잘 모르냐? 이랬더니 아, 우리 그 기원설 중에는 러시아에서 왔다는 전례설하고 그 다음에 남방 문화 전례설
등이 있다. 또 동아시아 전래성도 있어. 그래서 여러 설이 있지 딱 하나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남방문화 전래성, 동아시아 기원설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베리아의 소수민족 26종족인데 이 종족도 자문화 기원을 모르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거기 가서 우리 문화 기원이 어디라고 하면 그거는 말 안 하는 거와 똑같죠. 예. 그래서 도대체 시베리아 26개 종족 중에 어느 종족이 한민족 기원이란 말이에요. 예. 시베리아 26개 종족 가운데 어느 한 종족의 역사와 문화라도 제대로 답사하거나 연구한 적이 있는가? 이런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여기 가서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거 알고나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건 에벤키족과 퉁구스족입니다. 서로 시베리아에 있지만 이렇게 다른 민족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시베리아 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너는 왜 시베리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가?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되물어 봐야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전문가인 로널드 휴턴 교수가 최근에 샤먼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샤먼이라는 책 부제가 시베리안 스피리추얼리티 앤드 디 웨스턴 이미지네이션. 예, 시베리아 사람들의 영혼과 서구인들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베리아 문화 또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실체가 아니다. 문화적 실체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샤먼을 나타내는 말이 그렇게 종족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구인들에 의해서 창조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는 서구인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우리나라 우리나라 무속이 시베리아 샤먼에서 왔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우리 이 무속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안에서도 기원을 알 수 없는데 실체도 없는데 그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베리아 대륙 자체가 서구인들에 의해 발명된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시베리아라는 것은 유럽과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대륙인데 그 지역을 못 사는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 산다고 무시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뚝띠가 그걸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는 서구인들의 관념적 구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베리아 대륙은 얼마나 넓은가 하면 유럽 전체 대륙은 6배나 되는 거죠. 그럼 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는 뭐 시베리아 대륙이 되면 그야말로 비교될 수 없이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샤먼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는 광대할 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단일한 인문지리적 정체성을 지녔다고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샤먼에 대해서 명칭이 다 다른 것처럼 단일하게 어떻다, 시베리아는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시베리아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곳이며 소수민족들이 방대한 대륙에 흩어져서 이동 생활을 하므로 문화의 중심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시베리아의 문화 중에서도 뿌리다, 기원이다, 중심이다 할 만한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어떤 지역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주나 부에 가면은 삼국시대 문화 유적이 고스란히 있잖아요. 시베리아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예, 불과 있어봐야 200여 년 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든가 성당이 있었다든가 이런 정도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이동 생활을 하니까 문화의 중심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우리나라의 뿌리를 거기 가서 찾냐. 중심성도 없는데 여도 뿌리가 어딘지 모르는데 말이죠. 예. 시베리아 이륙 축구 공대에서 한러시아 학술대회를 2008년 8월에 했는데 그때 제가 학술대회 마치고 같이 그쪽 학자들과 이야기했는데 그쪽 대학의 고고학자 카린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고분 전문 연구가예요. 고분 매장법을 보니까 자기 나라 문화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민족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은 중앙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의 영향을 받았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우리 쪽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스포프 교수는 인고르 두상학, 그러니까 이 고분에서 발굴된 해골이죠. 해골의 머리 두상을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그 두상학으로 볼 때 시베리아인들은 몽골인을 닮긴 해도 한국인은 닮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몽골인과도 다르고 시베리아인과도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언어는 고립을 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시베리아인도 아니고 몽골인도 아니면 그럼 한국인은 누구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답해야 되죠. 그걸 답하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예. 우리 지금 고조선 문명, 우리 역사 문명의 뿌리인 고조선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료인 삼국유사 고조선 쪽 한웅본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웅본포에서 찾으면 한국인은 뭐 어떤 쪽의 유목민족이 아니고 천신족이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웅족이다. 왜? 우리 민족 시조 또는 건국 시조가 천신 또는 천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웅 시조를 내세워야 돼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려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실을 열고 스스로 천황이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당군 시조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환웅 천황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나 조선을 건국했다. 이거는 계보로 자기는 천신이 아니죠. 천손이죠. 천신의 아들이니까 천손입니다. 천신의 후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박하게 전손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시조인 환웅 천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천신족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이후의 건국 시조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모스도 하늘에서 내려왔는 천신족이죠. 주몽도 천재의 손이다. 내가 천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육천천장도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 혁거세도 이 백마가 하늘에서 자줏빛 알을 싣고 왔어요. 이게 혁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손이죠. 예. 금수로와 육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강림한 천신이거나 또는 천손이 각국에 시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웅신시 고조선 쪽의 내용이나 다른 뭐 신라나 고구려나 가야나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천신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은 한웅족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천신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모든 건국 시조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문화에도 보면은 천신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느님 신앙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환인, 환웅, 환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주적 감명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느님, 환인은 하느님, 해님, 태양신을 나타내고, 환인제석은 환인상제, 천신환인, 모두 천신 하느님을 나타내요. 환웅천황은 천자, 천황과 같이 모두 천손을 나타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선교가 아주 수월했다. 왜? 갓을 설명하는 하느님이라는 정확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고조선 초기부터 당군조선 이전에 환웅신시부터 하느님이라는 말과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에 제천이식, 하늘에 제사드는 이식이 있었죠. 그것을 국중대로 했는데 고구려에는 동맹, 부여에는 영고, 여에는 무천이라는 국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신신앙이 있어서 우리는 누구한테 빈다고 하면 천지신명께 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잘못이 있으면 천벌을 받을 거다. 이거 하느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천벌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도 살아있는 천재, 하늘에 제사 지내고 천황신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환웅 천황 시대부터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요거는 태백산 천재단에 천재를 올리는 모습이고, 요거는 달성국 농원 천왕당입니다. 천왕당은 뭐 지리산에도 있고 백두산에도 있고 천왕당 여기저기 마을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천왕신앙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천신족이고, 두 번째로 한국인은 농경민족이다. 그래서 농업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했다. 그래서 유목민족하고는 아주 계통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계통이 다른가? 그 뿌리를 삼국유사 고조선 쪽 이른바 한웅본뿌리 당군 신라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한웅은 풍배, 우사, 운살 거느리고, 이것은 바람이라든가 비라든가 구름을 다스리는 그런 신인데, 바로 농업에 적절한 기후를 관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등 360여 가지 일을 제세이화했다 그랬는데, 360여 가지를 다 치지 않고 5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어떤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360여 가지 일 중에 제일 어떤 주곡 농사짓는, 곡식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엔 주명, 장수하는 거죠. 명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엔 주병,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병이 없어야 돼. 병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하고 윤리, 이런 등등 360여 가지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주고, 그래서 농사일이 최고의 중요한 통치의 과제였다. 농업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세이화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제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제세라는 것은 세상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정착생활의 철학이다.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해모수만 하더라도 아침에 내려왔다가 나를 다스리고 저녁에는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웅은 제세이화했다. 정착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과 범에게 쑥과 마늘을 먹어야 인간이 된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쑥과 마늘을 먹어야 돼. 채식을 권장했어요. 유목민들은 채식하지 않습니다. 육식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소나 말, 양을 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식은 고기입니다. 육식생활입니다. 그런데 농경민은 농사 지어가지고 채식이나 곡식을 먹어야지. 그런 채식생활의 뿌리가 공과 범에게 쑥과 마늘을 먹어라 하고, 그래야 사람 된다고 하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식생활의 뿌리는 만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쑥과 마늘을 먹고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들어앉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목민들은 어떻게? 말을 타고 이동하죠. 이동해. 그 주택도 이렇게 게르죠. 이게 몽골 사람들의 주택인데 게르입니다.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이 게르를 해체 복원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2시간이 채 안 돼가지고 이걸 다 완전히 해체했다가 술에 실었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재빨리 전쟁이 터지거나 피난 갈 일이 있으면 재빨리, 또는 다른 먹이를 찾아서 이동할 때도 재빨리 이 집을 뜯어서 술에 싣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동생활용 주택인데 우리는 이렇게 집을 짓고 누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온돌까지 놨죠. 구두를 놨어요. 구두를 놔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집을 한번 지으면 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경민의 정책 생활이 이렇게 대조적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주곡했고 이런 생활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민족으로서 작물 재배의 기원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융조 교수께서 발굴한 소로리 벽수가 있어요. 소로리 벽시는 1만 2천년 또는 1만 5천년 전의 벽시로 지금 세계학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옥산면에 있는 마을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용 벽시예요. 이 소로리 벽시 외에도 충주 조동리 벽시, 옥천, 대천리, 탄남이, 고양, 가와지, 유적 등에서
여러 오래된 재배 법칙가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조선 쪽에 있는 것처럼 주곡 옛날부터 농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최초로 콩을 재배했어요. 기원전 3,500년 내지 2,000년 경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콩을 재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콩의 원산지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BC 7세기니까 우리나라보다가 한 2000년 뒤에 콩을 도입했어요. 그게 고조선 지역에서 콩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BC 30년에서 AD 70년 엄청나게 최근에 한반도에서 콩이 도입됐어요. 유럽에는 아예 고대 콩을 재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콩 재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고조 시대 우리나라 민족은 농경민족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농경민족으로서 농경유물도 있습니다. 수북리 선돌과 남곡리 1호 선돌인데 이게 옥천읍에 있습니다. 박고랑을 가로로 나란히 새겼는데 이게 선돌입니다. 이 선돌에 이렇게 금을 일정하게 그어놨죠. 이걸 밭고랑을 나타내요. 이걸 가로로 이렇게 선돌에 새겨놔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게 우리 밭지도 않은 표시석으로 채워놓은 것 같아요. 문자 대신 바위에 밭고랑을 새겨서 경작지를 표시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문 청동기가 발굴됐는데 남자가 머리에 깃털을 꽂고 따비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경문 청동기입니다. 요 그림, 청동기 중에서 요 부분을 확대하면은 요런 그림입니다. 벌거벗고 따비질 하여 밭을 일구는데 여기 깃털을 머리에 꽂고 있어요. 머리 위에 꽂은 새 깃털은 새 토템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환웅조국 후예다. 이때부터 농사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정착생활을 했어요. 정착생활을 했다는 유물과 유적이 빗살무늬 토기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빗살무늬 토기인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시베리아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한때는 시베리아 기원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베리아는 지금도 유목문화지요. 유목인들이 이런 토기를 쓰겠어요. 이 토기 여러분들 박물관에서 보셨지만 거의 한나름 됩니다.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설치기구가 없으면 비스듬하게 눕혀놔요. 이거는 그냥 세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착생활을 한 사람이 일정하게 설치를 해서 고정시켜 놓지, 이동생활을 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동합니까? 유목민들은 물통도 가죽으로 물통을 만들고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휴대할 수가 없어요.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휴대하다가 쉽게 놓을 수도 없고, 또 어때요? 토기이기 때문에 잘 깨어집니다. 건드리면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도 없는 우리 한반도가 기원인 신석기 시대의 정착 생활한 사람들이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면은 꼭 한국어 손민면하고 똑같아요. 한국어 손민면은 어때요? 둥그렇지요. 그래서 발이 있거나 솥전이 없으면 이게 고정할 수가 없어요. 둥그러서. 그런데 냄비는 어때요? 민면이 판판하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그래서 냄비는 이동 가능하지만 솥을 떼가지고 방안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냄비는 못 들고 방안에도 들어오고 바깥으로 가져오고 쉽게 되는 거죠. 이 둥글다는 것은 설치해서 고정시킨다는 거지. 정착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유목민들의 토기가 아니라 정착민의 토기다. 그래서 우리 농경민족이고 정착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석성, 바위로 쌓은 성과 돌로 쌓은 무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농경문화의 정착생활을 나타냅니다. 이게 내몽골 적봉시에 있는 삼자정 섭성인데 BC 2000년 전을 것으로 밝혀진 석성입니다. 고대 한국은 다 바위를 쌓아서 올린 석성을 세웠는데 이 석성에 이거는 한민족이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치가 특성이다.
그냥 이렇게만 간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치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이 공격해 올 때 여기서 쉽게 이 벽으로 붙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 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있어도 이런 성이 있는 것은 한국인이 만든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목민들이 이런 성을 쌓을까요? 예. 고조선인들은 이런 거대한 석성을 쌓았지만 북방 유목민들은 축성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저런 성곽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몽골의 영웅 칭기스한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실제로는 돌골 제국 명장 토뉴쿠쿠가 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 유목민이죠. 유목민들은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성을 쌓으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으면 유목민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징기스칸 그러지 않고 칭기스한 그러는데 이거는 몽골에 가서 배운 말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징기스칸 그러면 몰라요. 칭기스한 KHA는 이걸 이렇게 표기하지만 읽을 때는 K가 묵음입니다. 묵음이래요.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해요. 한 이렇게 내요. 한이라는 발음을 강하게 내죠. 칭기스한 이렇게 내는 거죠. 예. 칭기스한이 한 말은 어떤 말이냐. 내 후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기아집에서 살 때 내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것은 농경민 정착 생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비단 옷은 뭐 명주실을 뽑아가지고 막 배틀에 짜고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뭐 뽕을 기르고 누에를 기르고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만 비단 옷 입지 유목민들은 입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양 한 마리 잡으면은 거기서 털 가지고 옷을 만들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목축 생활이에요. 그래서 털 가지고 옷을 입어야 된다. 기아집은 북박이 집이잖아요. 이런 집 살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성을 살면은 망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례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몽골 또는 시베리아의 문학 작품 같은 데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 뭐를 경작하는 사람은 유목민들에 의해서 늘 핍박받아요. 너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핍박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석총류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성을 성도 돌로 쌓았는데 유목민들은 성을 쌓지 않고 우리는 무덤도 적석총, 바위를 쌓아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고구려 시도 적석총으로서 대표적인 복인데 집안연에 있는 장수왕릉 또는 이것을 장군총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이 바위 하나만 하더라도 사람 키보다 더 큰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의 피라미드 수준의 적석총이죠. 이건 정착 생활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무덤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성이 없는 것은 물론 이런 적석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징기스칸은 고대 사람도 아니 12세기 사람인데 12세기 영웅인 징기스칸은 무덤조차 알지 못해 어딘지 몰라요. 왜? 이렇게 써서는 분명하게 알 텐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국 진시황릉도 흙을 쌓은 무덤입니다. 태토 무덤이에요. 돌을 쌓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 한민족이 쌓은 무덤의 형식이고 이것은 바로 정착 생활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민족은 누구인가? 삼국유사 고조선 사료 한웅본풀이를 근거로 볼 때에 우리나라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족이다. 또는 하느님 후예인 천손족이다. 또 구체적으로는 한웅족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당군시족 아닌 한웅시족이기 때문에 당군족이 아니라 한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군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한웅상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생업 양식으로는 고대부터 농경 생활을 한 농경민족이다. 그리고 주거 양식으로는 고대부터 정주 생활을 한 정착민족이다.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구들 놓고 자식 생활을 했어요. 정착 생활을 했어요. 또 식생활로 보면은 쑥과 마늘을 먹었죠. 이렇게 채식민족이에요. 이런 비빔밥, 나물을 넣고 이렇게 비벼먹는 음식은 한국 고유의
어떤 식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쌈밥, 날 채소에다 밥을 얹어 쌈 싸 먹는 거. 이것도 한국 고유의 음식 요리입니다. 산채 정식. 여러분들 관광지에 가면 산채 비빔밥, 산채 정식, 산나물 정식 메뉴가 있죠. 1년 4철 그런 메뉴가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메뉴가 1년 4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산나물 비빔밥, 산나물 정식이 식당 메뉴에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생활사료죠. 이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채식 생활을 했다. 이게 만년 전에 이 채취 문화의 전통을 아직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육식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전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우리 민족을 가지고 백인 민족이다, 동방예의지국이다, 할도 할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런 것은 다른 사례에 근거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고조선 한웅 본풀이에 있는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결론으로 가지고 가면은 시베리아 기원설을 극복하고 앞으로는 민족문화 자생설, 우리 민족문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다. 유목문화 기원설이 아니라 농경문화 기원설이다. 북방문화 전래설이 아니라 한반도 문화 토착설이다. 이것을 우리의 학설로 새롭게 내세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강의한 우리 민족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